안녕하세요. 패트릭 어학원에서 토플 리딩을 가르치고 있는 JD라고 합니다. 오늘은 토플 리딩에서 나오는 모든 퀘스천들 중에서 추론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론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퀘스천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 대해서 묻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한 단락을 기준으로 한 단락 안에 있는 내용을 묻기 때문에 한 단락 안에서 부분적인 사실을 묻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단락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두 종류에 대해서 실제 퀘스천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ragraph about something? 그래서 특정한 어떤 거에 대해서 뭐가 추론될 수 있느냐? 당연히 한 단락 안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락 전체에 대해서 뭐가 추론될 수 있느냐.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ragraph? 그래서 paragraph 전체로부터 뭐가 추론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건 이렇게 의문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평서문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단락 안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적 사실을 묻는 경우도 있고 단락 전체를 묻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추론 문제에 infer라는 단어가 질문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imply나 be most likely to be 혹은 best be reflected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데요. 전부 다 추론하다, 암시하다, 함축하다, 반영하다 이런 계통입니다. 결국 단락으로부터 뭐가 추론되느냐, 뭐가 암시되어 있느냐라는 형태인 거죠. 네, 그럼 이런 추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많은 학생들이 토플 리딩을 보면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론 문제인데요. 도대체 이 추론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문제든 팩트 문제든 다른 퀘스천이든 전부 다 리딩에서 묻는 것은 본문에 써져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범위를 사실로 좁히지 않으면 전부 다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교실에서 그냥 일반적인 추론을 한다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토플 시험에서 요구하는 추론을 생각해본다면 일반 추론은 어떤 한 가지 소재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걸로부터 무한대로 추론을 해가서 나중에는 그 소재와 아주 상관없는 것까지도 얘기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토플 리딩에서 원하는 추론은 그렇게 무한대로 가지 말고 써져 있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 안에 다뤄지고 있는 소재로 국한해서 해달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그냥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별은 너무 멀어서 맨눈으로 볼 수 없다. 이 팩트에 나와 있는 소재는 두 가지입니다. 별이 너무 멀다라는 거리와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가시에 관련된 거죠. 그 팩트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는 거리와 보는 것에 관련된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 별이 너무 멀어서 맨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별이 너무 멀어서 볼 수 없다고? 구름, 조금 맑은 날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맑은 날에 볼 수 있는 별이라면 꼭 거리가 상관없지 않을까? 자꾸 한 가지로부터 본문에 써져 있지 않은 다른 소재들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토플 리딩은 절대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별이 너무 멀어서 볼 수 있다 없다의 두 가지 소재를 그대로 이용한 써져 있는 팩트의 소재를 그대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써져 있는 사실로 범위를 좁히자는 겁니다. 그러면 써져 있는 소재에 대해서 첫 번째 전제는 항상 선택을 할 때 범위를 본문 안에 써져 있는 사실로 제한하자는 겁니다. 마치 사실 문제를 푸는 것처럼 제한하자는 겁니다. 그 글에 써져 있는 사실에 기반을 해서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answer choice를 선택할 때 항상 두 가지로 써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아까 제가 소개한 두 종류의 질문에 달려 있는데요. 단락 안에 부분적인 사실을 묻는 경우
그리고 단락 전체를 묻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만약 부분적인 사실을 물었다면 그 부분적 사실을 표현이나 관점만 다르게 표현한 걸 찾아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소재를 사용하면 안 되고 본문에 써져 있는 똑같은 소재, 조금 전에 봤듯이 거리와 가시, 그 똑같은 것을 사용해서 표현이나 관점만 바꾸는 것이지 다른 내용을 무한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단락 전체로부터 뭐가 추론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단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한 걸 찾아야 됩니다. 한 단락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한 가지는 한 가지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센텐스 바이 센텐스는 전부 다 관련되어서 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단락 전체가 어떤 소재의 어떤 디테일로 한 가지로 쓰고 있구나. 그 판단으로 요약하는 그런 앤서 초이스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절대 잊지 마시고 한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기 전에 앤서 초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잘못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오답들은 어떻게 써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오답들은 첫 번째, 사실이 아니거나 예를 들어서 본문에는 아까 별이 너무 멀어서 맨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었는데 당연히 A번에는 그 별은 너무 멀어도 충분히 맨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오답이겠죠.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글 속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범위를 너무 넘어서서 구름 낀 날이든 낮이든 어떤 다루지 않은 소재를 가지고 마치 그것처럼 써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조건 배제해야 됩니다. 즉, 본문에 써져 있는 팩트에 대한 소재를 다루지 않으면 무조건 아웃입니다. 세 번째는 그거보다 훨씬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나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랑 일치하니까 이걸 잡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나 글 속에 언급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것들은 무조건 배제해야 됩니다. 오로지 글에 써져 있는 팩트, 그 팩트는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는가 그거에 항상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항상 베이스는 써져 있는 사실이라는 걸 잊지 말고 조금 전에 소개한 두 종류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samples들인데요. 이 중에서 먼저 가장 간단하게 단락의 부분적 사실에 대해서 추론을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여기 지금 글과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바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퍼즐을 한번 하시고 시간을 제가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2분 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고 한번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묻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앤서 초이스를 선택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What can be inferred about a comet that is visible from the Earth? 질문에서 글 전체로부터 뭐가 추론되느냐라고 묻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바로 What can be inferred about 뒤에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죠. 지구로부터 눈에 보이는 혜성에 대해서 뭐가 추론될 수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글을 읽으면서 물어본 것을 팩트처럼 일단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어서 찾으면 자 이제 이 단락에 어디에 어떤 식으로 써져 있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잠깐 보시면 제일 첫 문장에 The comet moving in an elliptical orbit around the sun 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주변에 타원형의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 결국 이 글은 혜성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거고 혜성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이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혜성을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혜성의 핵을 소개하게 되고 그 혜성이 태양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해가면서 코마와 테일이 등장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팩트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읽으면서 결국은 퀘스천에 있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지구로부터 눈에 보이는 해성. 그러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의 팩트를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정확히 그 장면은 중간에 C라고 돼 있는 저 부분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C를 보시면 The comet's orbit brings it nearer to the sun. 그 해성의 궤도는 그 해성을 태양에 더 가까이 가져오게 됩니다. Making it difficult for the human eye to detect. 사람의 눈이 탐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 사람의 눈이 탐지한다. 이게 바로 질문에 있는 위저브레운이죠. 지구로부터 보인다, 사람의 눈이 탐지한다. 그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Detect both head and tail. 머리와 꼬리 둘 다를 인간의 눈이 탐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한 문장 전체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나이스하게 한국말로 하면 해성의 궤도가 태양에 더 가까이 옴에 따라서 인간의 눈이 그 머리와 꼬리 둘 다를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써져 있는 팩트는 태양에 가까이 가면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팩트죠. 질문에 있는 게 바로 그러면 지구로부터 보이는 해성은 어떤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팩트를 그대로 가져가서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나 관점만 바꾼 걸 찾아야 됩니다. ABCD를 몰라도 이 문장과 질문에 있는 것만 보면 서로 상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에 가까이 감에 따라서 인간이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구로부터 보이는 해성은 뭐지? 태양에 가까이 가지 않은 해성이다. 그 두 개를 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두 개를 표현한 게 ABCD에서 C라는 거죠. It is not yet close enough to the sun. 그것은 태양에 충분히 아직 가깝지 않다. 본문에 따르면 해성이 태양에 가까이 감에 따라서 보기 어렵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볼 수 있다. 결국은 주어진 문장의 팩트를 정확히 확인하고 퀘스천에서 물어본 것을 확인한 다음에 ABCD에서 똑같은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C를 선택한 거고요. 나머지 A나 B나 D도 여러분이 글을 읽으시면 글 속에 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A에 ultraviolet radiation, 자외선 광선이 나와 있고요. 당연히 B에 있는 여러 조각으로 깨진다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D번에 얘는 보통 커다란 코마를 가지고 있다. 코마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도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A와 B와 D는 전부 다 질문에서 말하는 지구에서 눈에 보이는 해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질문을 보고 팩트를 읽으면서 팩트 문제를 풀듯이 찾아내고 그걸로부터 똑같은 것을 찾는 것이 단락 안에서 부분적인 사실을 묻는 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항상 기본은 본문 안에 써져 있으니까 물어본 것을 본문에서 찾고 그 찾은 것을 ABCD에서 찾는데 추론 문제는 표현만, 관점만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간단하게 부분적 사실을 아주 심플하게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어를 모르거나 문장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조금은 요령 비슷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TOEFL 리딩은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단락 전체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 단락 안에 내용 관계도 물어볼 수 있는 훨씬 더 커다란 범위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장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락의 부분적 사실과 단락의 다른 내용까지도 다 읽어서 합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역시나 아까 첫 번째 문제처럼 제가 여러분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2분 정도 퍼즐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켜면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한번 읽고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질문을 잠깐 보시죠.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ragraph about Sarah? 세다에 대해서
위 단락으로부터 뭐가 추론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본문을 읽으면서 세다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냥 단순하게 팩트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세다를 본다면 이 문제는 ABCD에서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글을 좀 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왔는데 팩트를 잘 모르면서 단어도 때로 막히고 중간에 문구도 막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질문은 세다만 물은 거니까 세다만 있는 장면을 찾으면 마지막 두 문장에만 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 두 문장만 읽고 그걸로부터 똑같은 것을 뒤집거나 표현만 다르게 쓰거나 그렇게 하면 답을 고를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다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앞에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세다가 있는 장면을 보시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정확히 있습니다. 세다 was most commonly used. 세다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and its strength and natural resistance to rot. 그것의 튼튼함과 썩는 것에 대한 자연 저항력은 made it easy to work with. 가지고 작업하기에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팩트는 크게 두 가지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장점이 있어서 작업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 뒤에 문장도 However, if neither sawed lumber and cedar timber, 이 두 가지 톱질이 된 목재나 세다 이 둘 다 이용할 수 없다면 twigs, branches, and straw provide an adequate substitute in forming the frame of the roof. twigs는 잔가지들인데요. 잔가지들이나 좀 큰 가지들이나 그리고 집 같은 것이 지붕의 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하고 충분한 어떤 대체물을 제공했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은 만약에 세다가 이용되지 못하면 다른 거를 이용했다라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두 문장을 열심히 집중해서 생각하면 얘는 많이 사용되고 얘는 장점이 있고 세 번째는 얘가 이용될 수 없으면 다른 걸 사용한다. 그 세 가지 팩트가 세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A, B, C, D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거나 혹은 장점이 있다거나 얘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걸 사용한다거나 라는 내용이 A, B, C, D에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어오면서 다른 내용이 있는데 다른 내용과 관련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의 연관성을 우리가 잡지 못하면 즉 이 글의 전체적인 팩트와 단락이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방향성과 그것의 관련성을 요약할 수 없다면 절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제일 처음을 보시면 아까처럼 했듯이 첫 문장을 잠깐 보시죠. 이 글 전체의 토픽이 뭔지 보시죠. There were several traditional roofing designs. 여러 가지 전통적인 지붕을 만드는 어떤 설계 사항들이 있지만 but gabled roofs were the most prevalent. gabled roofs, 뭔가 박공 형태로 된, 우리가 삼각형 형태로 된 걸 얘기하는 건데요. 박공 형태로 된 지붕들이 가장 만연해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으니까 이 글은 지붕을 만드는 디자인에 대한 소개고 그것의 첫 번째로 가장 만연해 있었던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 그 gabled roof에 대한 설명이 네 줄에 걸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줄의 끝에 가면 이제 두 번째 놈이 또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잠깐 보죠. 바로 세다가 나오기 전 문장입니다. Sawed lumber roofs were the most desirable. 톱질이 된 목재로 된 지붕들이 가장 바람직했었지만 but the cost of purchasing sawed lumber. 톱질된 목재를 구입하는 것의 비용이 종종 prevent builders from obtaining that material. 바로 그 builders는 건축업자들이죠. 건축업자들이 그 재료를 획득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prevent A from B라는 표현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야 읽으면서 바로 의미를 캐치할 수 있겠죠. 톱질된 목재를 구입하는 것의 비용이 건축업자들이 그 톱질된 목재를 얻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여기 바로 앞문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sawed lumber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 가격 때문에 종종 이용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팩트를 여러분이 캐치하면 그 다음 문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다음 문장에 SEDA was most commonly used. SEDA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앞문장과 이 문장의 관계 속에서 연결성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람직한 것은 third number지만 third number는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SEDA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개를 합하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 앞문장과 관련해 다루고 있는 소재인 가격이 싸기 때문일 겁니다. 그 소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읽어오면서 기본적인 형태는 gabled roofs인데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지만 그 중에 sawed lumber도 있고 SEDA도 있고 그게 없다면 다른 가지들이나 칩도 이용하는데 그걸 순서대로 쓰면서 각각의 팩트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sawed lumber는 가장 바람직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SEDA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장점이 많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걸 사용한다. 자, 그게 써져 있는 팩트입니다. 그 팩트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상 관련성을 찾아낸다면 SEDA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앞문장의 sawed lumber가 cost가 비싸기 때문일 겁니다. 그 내용상 관련성을 캐치한다면 ABCD에서 C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cost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보시면 It was less expensive to get hold of than the certain types of wood. 당연히 ABCD에 있는 it은 질문에 있는 SEDA입니다. SEDA는 특정한 형태의 목재보다 get hold of라는 말은 손에 쥐고 얻어내는 겁니다. 얘를 얻어내는데 비용이 덜 비쌌다. 그러니까 본문에 다루고 있는 두 개를 비교하면 sawed lumber는 비쌌다. SEDA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두 개를 합하면 SEDA에 대해서 뭐가 추론될 수 있느냐? SEDA는 sawed lumber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라고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문제를 여러분께 소개를 했는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두 종류의 퀘션이 있다고 했죠. 물어보는 방식이 단락의 부분을 물어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부분적 사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를 읽어서 합했을 때 관련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부분적 사실은 아까처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된다면 절대로 단편적으로 가서 그것만 찾아서 SEDA만 찾아서 ABCD를 비교해서 어떻게 찍으려고 한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팩트를 내가 단편적으로 보기보다 글 전체를 읽으면서 그 팩트의 연관성들을 캐치해내는 팩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종류를 지금 제가 알아봤고요.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마무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TOEFL 리딩에 여러 가지 퀘스천 타입들이 있지만 그 퀘스천 타입들 전체가 써져 있는 본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범위는 절대로 써져 있는 본문의 사실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서 캐치하는 능력들을 계속 키워가면서 그 팩트를 바탕으로 팩트 문제든 추론 문제든 그 같은 소재를 ABCD에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TOEFL 리딩을 공부하실 때 또 추론을 공부할 때 써져 있는 팩트의 바탕을 두고 팩트를 정확히 판단하고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그 팩트를 판단해서 같은 소재를 그대로 가져가는데 팩트는 있는 그대로, 추론은 같은 소재인데 표현이나 관점만 달리 아니면 내용상 관련성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TOEFL 리딩의 퀘스천 타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